사장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억을 못 갚으시면 집행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40년 역사의 정비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공장을 강 건너 재벌 2세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인 정비사 송기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7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벤츠 한 대가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지나가던 차들은 모두 속도를 높였지만 기태만은 차를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 순간 기태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외곽의 작은 정비 공장. 새벽 6시 송기태는 늘 그랬듯 공장 셔터를 열었습니다. 54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허리는 꼿꼿했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 오히려 그를 더 믿음직스럽게 만들었죠. 아버지 송만식이 1985년에 세운 이 공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송 사장네로 불리며 40년을 이어온 터전이었습니다. 기태는 공구함을 정리하며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5년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가 남긴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만은 여전히 기태의 가슴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오전 9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의 봉고차, 동네 아주머니의 경차, 택시기사의 소나타까지. 기태는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일했고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고 기태 역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공장 앞에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오성개발 부사장 박승철이었죠. 그는 명함을 건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기태 사장님이시죠? 저는 오성개발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기태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박승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 낡은 공장이 아니라 공장이 서 있는 땅을 훑고 있었죠. 사장님, 이 근처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거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희 오성개발에서 그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공장 위치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박승철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0억에 이 땅을 저희한테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여기서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기태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손수 심은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감을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던 그 나무였죠. 죄송합니다만 팔 생각 없습니다. 여긴 저한테 그냥 땅이 아니거든요. 아, 참. 사장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박승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도로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가 제안할 때 파시는 게 나았을 텐데요. 그렇게 그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기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일이고 자신의 터전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기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1은행 강남지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송기태 씨,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대출금 3억 원을 갚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공장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니, 저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요. 다음 달까지라고 했잖습니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긴 후 기태는 멍하니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억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원비로 쓴 돈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이었는데 갑자기 기한이 당겨진 겁니다. 집에 도착한 기태는 통장을 뒤적였습니다. 잔고는 고작 800만 원.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은행에 사정하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의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오성개발 부사장 박승철이 제1은행 지점장과 골프 친구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기태의 땅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냉정했습니다. 규정이 바뀐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3억을 못 갚으시면 공장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기태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은행 문을 나선 기태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공장을 자신에 대해서 잃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날 오후 공장에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기태는 정신없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죠. 어떤 친척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기태는 공장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 건너편에는 오성개발의 화려한 사옥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죠. 기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없는 그에게는 맨주먹뿐이었거든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를 고치며 돈을 모았지만 모은 금액은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는 무력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남자였는데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태에게 명함을 내밀며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대한대부중개소장 나병수라고 합니다. 대부중개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께 빠르게 대출을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정을 들었거든요. 기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기태는 나병수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3억 필요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월 5%로 시중은행보다는 높지만 빠르게 진행됩니다. 월 5%면 한 달에 1,500만 원이네요. 네, 하지만 급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위기를 넘기시고 천천히 갚으시면 되죠. 기태는 망설였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일 아침에 돈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나병수는 계약서를 챙기며 공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기태는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기태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없었습니다. 그는 나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소용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나병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계약은 무효가 됐습니다. 기태는 황급히 나병수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마저 떼어진 채로 말이죠. 그제야 기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병수와의 계약서에는 계약금 5천만 원이라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죠.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기태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셨으면 책임도 본인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저 사기 당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기죄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민사소송 하셔야 합니다. 기태는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저녁 기태는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셔터를 열자 안에는 누군가가 페인트로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여기 곧 철거됩니다. 기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했죠. 그는 페인트를 지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사흘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 택시기사 아저씨, 오래된 단골 손님들.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은 그들에게도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제 형편에는 무리입니다. 거절의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기태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고 돈 앞에서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날 오후 공장 앞에 다시 검은색 그랜저가 멈춰 섰습니다. 박승철이 내렸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송 사장님, 생각 바뀌셨습니까? 제 제안 받아들이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을 10억에 넘기십시오. 그럼 3억 빚도 제가 대신 갚아드리죠. 기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래 20억을 제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10억이라니. 게다가 자신의 위기를 이용해 헐값에 땅을 빼앗으려는 게 뻔했죠. 안 됩니다. 절대 안 팝니다. 고집 하나는 대단하시네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5억도 안 받으실 텐데요. 박승철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틀 후면 공장은 저희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차가 떠나간 후 기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행의 갑작스러운 기한 변경도 나병수라는 사기꾼의 등장도 모두 오성개발이 자신의 땅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일이었던 거죠. 기태는 공장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태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법도 양심도 없이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기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밤 기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40년 역사의 공장이, 아버지의 땅이,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는 날이었죠. 디데이 2일. 기태는 새벽부터 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공구함, 낡은 작업대,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게 추억이었고 모든 게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었죠. 오전 10시 공장 앞에 집행관이 도착했습니다. 그 옆에는 오성개발 직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철거하면 한 달이면 되겠는데요? 박 부사장님이 서두르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진행해야죠. 집행관은 기태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송기태 씨, 이틀 후 오전 10시까지 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시면 이 건물과 토지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집행관과 오성개발 직원들이 떠난 후 기태는 공장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와 함께 고쳤던 첫 차가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의 낡은 폰이었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기태야, 차는 사람의 발이야. 고장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 우리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거란다. 기태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기태는 마지막으로 공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러 사장님께 인사를 건넸고 단골 택시기사 아저씨에게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죠. 오후 4시 기태는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죠.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거든요. 곤란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라. 기태는 차에서 내려 벤츠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뒷자리에는 역시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더 앉아 있었죠. 기태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남자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지금은 곤란해 보였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정비소가 여기서 한참 멀어서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저 정비사입니다. 기태는 공구 상자를 꺼내 엔진을 열었습니다. 벨트가 헐거워진 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벨트를 조였고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죠. 다 됐습니다. 얼마죠? 남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도와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기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곤란해 보이셔서요. 저한테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기태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남자는 차 밖으로 나와 기태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봐, 저 사람 누군지 알아봐. 뒷자리의 부하 중 한 명이 재빨리 기태의 차 번호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기태는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냉정했지만 자신만은 여전히 사람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도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기태는 집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공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D-1 기태는 공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로 했죠. 공장을 보면 마음만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공장 앞에 차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네. 무슨 차들이요? 검은색 고급 차들이요. 한 10대는 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기태는 황급히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오성개발에서 미리 사람들을 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기태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검은색 고급차들이 공장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까지. 그리고 그 차들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내리고 있었죠. 기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검은색 차량 10대가 정비 공장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기태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두 줄로 도열했고 가장 앞차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죠. 바로 어제 고속도로에서 기태가 도와줬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기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부하들이 따라왔고 주변 상가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송기태 사장님 맞으십니까? 남자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청룡파 두목 권동철이라고 합니다. 청룡파요? 기태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이었죠. 합법적인 사업도 하지만 뒤로는 여러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저를 도와주셨죠. 사실 제가 어제부터 사장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동철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계신 걸 알았습니다. 3억 원 때문에 공장을 잃게 되신다고요. 어떻게 그걸? 제게는 정보가 빠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성개발이라는 곳한테 당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권동철은 봉투를 기태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3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빚 갚으시고 나머지는 당분간 공장 운영하시는 데 쓰십시오. 이게 무슨... 기태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조폭 두목이 3억이 넘는 돈을 건네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됐죠.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처럼 순수한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권동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겁부터 먹죠.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권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태는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권동철은 기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권동철과 부하들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기태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상가 사람들도 수군거렸지만 기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꼭 껴안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오후 기태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을? 제 일입니다. 이제 공장은 제 겁니다. 기태는 상환 증명서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박승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승철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송기태 그 자식이 빚을 갚았다고? 네, 부사장님. 오늘 오후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한 거야? 박승철은 분노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그는 곧 나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나병수. 내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아니, 부사장님.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기태가 갑자기 돈을 구했다는 게 쓸모없는 놈. 박승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송기태의 정비 공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송기태. 이렇게는 안 되겠으니 다른 방법을 쓰겠어. 그날 밤 박승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어. 송기태 공장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리고 소음 문제도 제기하고.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박승철은 비웃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안 되면 불법으로라도 송기태를 쫓아낼 생각이었죠. 한편 기태는 공장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권동철이 남긴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청룡파 두목 권동철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기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찝찝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량한 정비사 기태 씨가 온갖 고난 끝에 겨우 공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를 노리는 오성개발의 박승철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과연 기태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권동철이라는 조폭 두목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걸까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는 성실하게 차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박승철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청 공무원 2명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펼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송기태 사장님, 이 건물이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불법 증축이요? 이 건물은 40년 전부터 이 모양이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증축 허가가 없습니다. 한 달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철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태는 황당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민원을 넣은 게 분명했죠. 소음 민원은 누가 넣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요. 공무원들은 서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기태는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불법 증축, 소음 문제, 환경오염 우려, 온갖 트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기태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박승철의 짓이라는 걸. 돈으로 안 되니까 이제 행정 절차로 괴롭히는 거였죠. 그날 저녁 기태는 지갑에서 권동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권 회장님이십니까? 아, 송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기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권동철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성개발 박승철이라. 그 자식 제가 알아봤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악명 높은 놈이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냥 일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기태는 불안했습니다. 권동철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박승철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송기태 공장에 행정명령이 내려갔습니다. 한 달 안에 시정 못하면 철거입니다. 잘했어. 이번엔 끝장을 봐야지.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청룡파 사람들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뭐? 청룡파? 박승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룡파는 그도 이름을 들어본 조직이었죠. 왜 그들이 여기에 온 걸까요? 들어오라고 해. 곧 권동철이 부하 2명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승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권 회장님? 박 부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태 사장님한테 손 떼십시오. 뭐라고요? 박승철은 당황했습니다. 권동철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송 사장님은 제 은인입니다. 그분한테 손 떼는 건 저한테 손 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사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 넣은 민원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송 사장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권동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박승철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청룡파와 엮이고 싶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권동철은 부하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박승철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박승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청룡파가 겁나긴 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었죠. 그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송기태 공장의 토지 소유권을 조사해봐.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한편 기태는 권동철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문제 해결했습니다. 구청 민원도 철회될 겁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박승철한테 경고 한번 했을 뿐입니다. 이제 편하게 일하십시오. 기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권동철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권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날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그냥 돕는 겁니다. 전화가 끊긴 후 기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권동철은 조폭이었지만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의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송 사장님, 민원이 철회됐습니다.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기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승철이 이미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공장은 다시 손님들로 붐볐고 단골들은 기태가 위기를 넘긴 걸 축하해줬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기태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소송 통지서. 박승철이 기태의 토지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박승철이 기태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였죠. 기태는 황당했습니다.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다니. 그는 곧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억지 소송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유명 로펌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소송에 응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기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돈 문제였습니다. 권동철에게 받은 돈으로 당분간은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죠. 그날 저녁 기태는 다시 권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동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박승철이 또 뭔가 꾸미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자식이 정말. 사장님,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기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권동철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틀 후 권동철이 소개한 변호사가 기태를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사장님.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한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미연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악의적 소송입니다. 40년 전 토지 거래가 지금 와서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게다가 저는 박승철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잘 압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한미연의 말에 기태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상대는 재벌 2세였고 자신은 평범한 정비사였거든요. 며칠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박승철 측 변호사 3명과 한미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기태는 피고인석에 앉아 긴장한 얼굴로 재판을 지켜봤죠. 박승철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송기태의 아버지 송만식이 1985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원소유주의 동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미연이 반박했습니다.
40년 전 거래가 지금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원고 박승철은 당시 거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제3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소유권 이전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기태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미연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미연은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명백히 이길 수 있는 소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박승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 밖에서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태의 단골 손님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죠. 동네 슈퍼 사장님이 기태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 수리를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오성개발에서 저희 슈퍼 건물주한테 압력을 넣었습니다. 송 사장님이랑 거래하면 임대료를 올린다고. 기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승철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권동철을 만났습니다. 권동철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박승철을 완전히 끝내버릴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권 회장님이 위험해지십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기태는 권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 회장님, 저는 법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폭력으로 이기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권동철은 기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죠.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권동철은 기태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죠. 그래서 주먹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장님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권 회장님,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지키겠습니다. 법으로 이기든 다른 방법으로든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기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권동철은 조폭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소송은 계속됐고 기태는 법정을 오가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상황은 기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미연이 기태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박승철이 제1은행 지점장과 짜고 사장님을 압박한 증거입니다. 통화 녹음과 이메일이 있습니다. 기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걸 구하셨습니까? 권 회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은행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기태는 권동철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합법적인 방법인지 걱정도 됐죠. 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승철의 악의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소송은 당연히 사장님이 이기고 박승철은 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승철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날 밤 기태는 공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될까요? 그때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권동철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권 회장님,
저는 박승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공장만 지키면 됩니다. 권동철은 기태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박승철 같은 놈은 한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 사장님의 착한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권동철의 말에 기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박승철 같은 사람에게 당한 거였죠. 알겠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미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박승철과 은행 지점장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송기태 그 자식 공장을 어떻게든 빼앗아야 해. 대출 기한 당겨버려. 알겠습니다. 박 부사장님. 그렇게 하죠.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박승철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변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원고 박승철의 주장은 기각하며 피고 송기태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재판장님, 박승철의 변호사가 항변하려 했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또한 원고 박승철과 제1은행 강남지점장은 사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태는 이겼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기태를 박승철이 붙잡았습니다. 이봐, 송기태, 내가 이긴 줄 아나? 난 아직... 부사장님, 기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은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마음대로 짓밟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약한 사람 편에 서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부사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만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거든요. 기태는 박승철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박승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법원 앞에서는 권동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태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권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미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박승철이 사장님한테 했던 모든 일들, 사기꾼 나병수를 보낸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박승철은 최소 2년은 감옥에 갈 겁니다. 기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승철의 몰락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기태는 공장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줬고 권동철과 그의 부하들도 함께했습니다. 권동철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권 회장님,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그날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냉정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기태의 정비 공장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박승철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오성개발도 여러 비리가 드러나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기태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죠. 어느 날 기태는 권동철을 찾아갔습니다. 권동철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기태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권 회장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기태는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와 함께 사업을 하나 해보시겠습니까? 사업이요? 네, 자동차 정비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권동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료로요? 네,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걸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권동철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사업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좀 모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투자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권동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신가요? 저도 그 학원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차 고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태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송기태 자동차 정비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권동철과 그의 부하들까지. 기태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학원을 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배운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태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권동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권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야말로 사장님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학원은 곧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난한 젊은이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기태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권동철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학원에 와서 기술을 배웠죠. 어느 날 기태는 학원에서 한 젊은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청년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고아원 출신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 이 학원을 알게 됐죠.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정비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기태는 이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 씨, 세상은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준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몇 달 후 이준혁은 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태의 정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기태는 이준혁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자신을 키워줬던 거죠. 1년이 흘렀습니다. 학원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무료로 기술을 배웠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기태는 권동철과 함께 공장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생 주먹으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기태는 권동철을 바라봤습니다.
권 회장님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십니다. 다만 세상이 회장님을 그렇게 만들지 못했을 뿐이죠. 사장님, 권동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 앞으로 합법적인 사업만 하겠습니다. 청룡파도 정리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사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기태는 권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기태의 학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졸업생이 각지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기태를 은인으로 기억했습니다. 권동철은 약속대로 조직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는 자동차 부품 유통회사를 세웠고 기태의 학원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죠. 어느 날 기태는 공장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그 나무는 여전히 튼튼했고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감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기태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학원에서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20명의 젊은이가 수료증을 받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기태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나누는 마음.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권동철도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기태와 권동철은 다시 공장 마당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참 멀리 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고속도로에서 회장님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사장님, 그날 사장님이 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저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곤란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권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요. 두 사람은 다시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송기태와 권동철은 그 속에서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것이 한 정비사와 조폭 두목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송기태 사장님과 권동철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말로 끝났죠. 이 이야기가 저한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 바로 선의의 힘이었습니다. 기태 사장님은 권동철 회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도와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그 작은 선의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구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곤란해하는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편한 길을 갈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기태 사장님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권동철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주먹으로 살았지만
기태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불공평합니다. 박승철 같은 사람들이 힘과 돈으로 약자를 짓밟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태 사장님처럼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곤란한 사람을 보면 한 번쯤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기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